선생님, 이젠 진짜 미치겠어요. 어디가 아픈지는 분명한데 병원만 가면 이상 없대요. MRI도 위내시경도 다 정상이래요. 근데 저는 계속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소화도 안 돼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겐 익숙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느끼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 검진 결과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내 몸은 괜찮지 않을 때 그 괴리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 조증으로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마음이 약해서 이러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기분 탓 아니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같은 말로 무심하게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상, 결코 기분 탓도 아닙니다. 그 정체불명의 고통, 그 답은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여성 환자, 정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부터 굉장히 지친 얼굴이셨어요. 선생님, 요즘에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속이 울렁거려요. 그런데 병원에선 자꾸 이상 없대요. 혹시 제가 정신병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 여쭸더니 이미 MRI, 위내시경, 심전도, 혈액 검사까지 다 받아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정상. 이상 없음.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정체는 바로 자율신경실조증. 정밀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이 질환은 증상이 너무 다양해서 때로는 심장병처럼, 때로는 소화기 질환처럼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오인되기도 해요. 하지만 본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 괴리감 속에서 자책하고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율신경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하고 땀을 흘리는 것까지 이 모든 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기본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쉽게 말해 몸의 조율사 같은 존재죠.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자율신경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눈에 초점을 맞추고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머리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심장은 알아서 뛰고 있죠. 이처럼 자율신경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속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뤄야 몸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먼저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누가 야? 하고 소리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가빠지죠. 바로 그때 교감신경이 작동한 거예요. 이건 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반응이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작동하죠. 이 신경이 잘 작동하면 소화가 잘 되고 잠도 푹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잃었을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 결과 심장은 이유 없이 뛰고 손은 떨리고 식사는 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일이 반복되죠. 그게 바로 자율신경실 조증의 시작입니다. 정미숙 어르신 역시 남편의 병수발, 가족 갈등, 경제적 걱정 등으로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몸이 스스로 도망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자율신경실 조증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검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정미숙 어르신도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핑 돌아요. 머리가 멍하고 속이 울렁거려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네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실 조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가슴이 벌렁거리는 두근거림, 손발 저림, 소화불량, 만성피로, 불면증, 숨이 막히는 느낌, 이유 없는 불안감, 잠든 후에도 심장이 뛰어서 깨는 현상. 이러한 증상들은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심장 문제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위장병 같고, 어떤 날은 공황장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진료를 받으러 가면 결국 정신과 약을 권유받거나 신경성이다라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죠. 정미숙 어르신은 정신과 처방전을 받아들고 한동안 복용하시다가 결국 약을 끊으셨어요. 몸이 아픈데 왜 자꾸 마음 탓을 하냐며 억울해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병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고통을 진지하게 다뤄야 할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실 조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의 무너짐입니다. 정미숙 어르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갑작스럽게 간병을 도맡게 되셨고 병원에 다니랴 집안일 하랴 어르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지 피로 누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이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모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점점 기능을 잃죠. 이게 바로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쉬지를 못하고 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매일 불이 난 상황 속에 사는 것처럼요. 그 결과 호르몬도 교란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신체 모든 장기가 자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이라는 방식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은 그래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좀 멈추고 나 좀 돌봐줘라는 신호를 몸이 온갖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저에게 가장 의외였다고 하신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노래였습니다. 선생님, 아파서 왔는데 노래를 하라니요? 이게 무슨 치료예요? 이렇게 당황하셨지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어르신, 자율신경은 약보다 노래를 더 좋아해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배를 이용해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쉬는 호흡 방식으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트로트나 찬송가처럼 익숙한 멜로디는 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곡 중 하나만 정해서 하루에 10분씩 따라 불러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게 쉬면서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처음엔 민망해하시며 조용히 따라 부르셨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 달쯤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래를 하면 괜히 울컥하면서도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밤에 잠이 와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이 다시 균형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래는 단순한 음악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다음으로 제가 정미숙 어르신께 추천한 방법은 바로 족욕이었습니다. 선생님, 발 담그는 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반신반의하셨지만 족욕은 단순히 발을 데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온몸의 혈액순환과 신경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말단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신의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자율신경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족욕에 큰 기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권하니 해보죠 뭐라는 생각으로 하루 20분씩 족욕을 시작하셨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야나 족욕통에 따뜻한 물을 붓고 물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사이. 하루 1520분. 자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조용히 실행. 거기에 허브티 100이나 굵은 소금을 한 숟갈 넣어주면 혈액순환이 더 촉진됩니다. 족욕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고 나면 그날은 유독 마음이 편안하고 잠이 잘 와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간단한 족욕 하나로도 몸과 마음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세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자세는 자율신경계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정미숙 어르신도 늘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계셨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진 거북목 자세를 하고 계셨죠. 이 자세는 경추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쉽게 뛰고 소화가 안 되며 불안과 긴장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서서 턱을 살짝 당긴 후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가슴을 쫙 펴고 10초간 유지.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몸이 확실히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처음엔 이게 뭐가 효과가 있어요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숨 쉬는 게 달라요. 뭔가 가슴이 탁 트인 것 같아요. 아셨죠? 몸을 펴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자율신경의 순환 회복을 위한 관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요. 나쁜 자세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음식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대표 음식 정제당입니다. 흰 설탕, 액상과당, 과자, 단 음료 등은 모두 자율신경의 독입니다. 왜냐고요?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불면 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정미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드시던 믹스커피와 오후 간식으로 먹던 단 과자를 모두 끊으셨어요. 처음엔 너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셨지만 2주쯤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자율신경계 안정,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계피차로 드셔도 좋고 커피에 소량을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꼭 설탕 없이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매일 저녁 계피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죠. 실제로 계피 속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단 음식을 드시나요? 식사 후 디저트로 과자나 케이크,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습관처럼 찾아오는 이 단맛, 사실은 자율신경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정제당, 즉 흰 설탕, 액상과당, 사탕, 빵, 과자, 청량음료 등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자율신경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계속 반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죠. 결국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가슴 두근거림, 불면, 과민 반응, 피로감이 생깁니다. 정미숙 어르신도 매일 아침 드시던 믹스커피, 오후에 드시던 단 과일청 음료를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단 걸 먹어야 기운나는 체질인가 봐요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자꾸 당기던 단 음식이 안 땡겨요. 단맛을 줄이는 건 단순한 식습관 조절이 아닙니다.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제당을 줄였다면 이제는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식품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여왔고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실 조증처럼 염증, 스트레스, 혈당 변동에 민감한 증상에는 효과가 탁월해요. 계피 속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항염 작용을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이 차거나 저린 증상 완화에 좋고 위장 기능을 돕고 무엇보다 부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피차로 마시기 물 1L에 계피 스틱 12개 넣고 끓여서 하루 한 잔씩. 커피나 요거트에 소량 뿌려 먹기. 계피가루를 티스푼 13 정도만 사용.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계피의 혈당 안정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과량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컵 이하 또는 일주일에 34회로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우린 계피차 한 잔을 드셨고 그 후로 몸이 가볍고 따뜻해져요. 괜히 안심이 돼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처럼 계피는 음식 이상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단, 과하지 않게 단맛 없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정미숙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생활 습관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트로트 한 곡을 따라 부르며 복식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엔 벽 스트레칭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점심 전후로는 정제당 없는 식사와 따뜻한 계피차 한 잔, 저녁엔 20분 조격으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과 나 오늘 수고했다는 자기 위로. 이런 생활이 하루하루 쌓이자 석 달 후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이 기다려져요. 누가 이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해도 전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안정된 시기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병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었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아프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율신경은 늘 조용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김도훈이었습니다.